생각도 없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났죠. 처음엔 집에서 내쫓겨나와 길에서 집을 바라보는데 이게 현실이 맞나 싶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방금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한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댁에서 쫓겨나다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단 며칠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차가운 공기와 아스팔트 먼지 냄새를 맡으며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시모에게 왜 이러는 거냐며 따져 물으려고 했죠. 그 순간 제 얼굴로 제 옷가지와 속옷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시모의 욕설이 시작됐죠. 기생충 같은 년,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해? 내가 당할 것 같아? 너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승연이 살려내라고! 시모와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 곁에 있던 시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도련님, 어머님 좀 진정시켜주세요.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네? 형수, 미안하게 됐어요. 형수 사정 딱한 거야 나도 잘 아는데. 솔직히 나도 형이 저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된 일에 대해서 형수 탓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형수야 밖에서 새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면 된다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요. 먼저 떠난 자식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다시 들여올 수도 없는데. 무조건 형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요. 형수가 우리 엄마 입장이면 화가 안 나겠어요? 애초에 두 사람 결혼을 반겼던 것도 아닌데. 그러게 서로 왜 만나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서로 힘든 상황인데 더 힘 빼지 말고 이제 서로 갈 길 가요. 그리고 혹시 짐들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연락해요. 챙겨서 집 앞에 둘 테니까. 그때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시동생밖에 없어서 도움을 구했던 거지만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와 형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에게, 시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위로 한마디 없이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맞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처럼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입을 닫은 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한 듯 체념하고 있자 시모와 시동생은 집으로 들어갔고요. 더 이상 저도 그 집 앞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제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시댁 담벼락에 기대 앉았어요. 그러며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어디서 지내야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생각에 잠겨있던 도중 담벼락 안쪽에서 시모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시댁 창가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승준아, 이쪽은 없다. 그러니까 그쪽도 확인해봐라. 걔 간 거 맞는 거 같지? 네, 없어요. 아예 간 것 같은데요. 아휴, 걔 입에서 이 집 내놓으라는 말 나올까봐 내가 심장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네가 보기엔 어떻니? 우리가 몰아붙여서 잘 넘어간 것 같지? 이 집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 아까 마지막에 입 꾹 닫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며칠 안으로 이 집 상속 포기하라고 제대로 말해야죠. 그러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 좀 주면 잘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걔한테 돈을 주긴 왜 주니? 돈 안 주려고 네 형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 난리를 친 건데 돈까지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도 지랄했으니까 다음에 만날 땐 잘 구슬리면 될 것 같아. 아까 네가 새 가정 꾸려서 새 출발하라고 했잖아. 그걸 잘 풀어서 얘기하면 걔도 감동하지 않겠니? 우리가 모질게 대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몰아세워야 네가 떠날 것 같다고 말하면
걔 성격에 감동받아 할 것 같은데. 형수가 착해서 그러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 너무 속보이는 행동 같잖아요. 우리도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에 형수가 새 출발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월세 보증금 정도 주면 완벽한 거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든 법무사든 찾아가서 이 집에 대한 상속 포기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걔한테는 100원 하나도 쓰기 아까운데. 그래, 뭐 이 집이 중요하지 그 월세 보증금 정도의 돈이 중요하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끝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전전긍긍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쟤한테 책 잡힐까봐 네 형 곁에서 잠 줄여가며 있었던 게 전부 헛수고가 됐다. 헛수고가. 엄마는 자식이 아파서 간병한 걸 가지고 헛수고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너는 네 형 아픈데 친구놈들이랑 어울린다고 쏘다녀 놓고는 어디서 지적질을 해? 농구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거 다 앞으로 할 사업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엄마도 참. 어쨌든 이제 우리 좀 쉬어요. 형수 신경 쓴다고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날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주지 않고 저를 몰아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 말이죠. 그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집이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남편의 상속자인 제가 두 사람을 쫓아낼까봐 저를 그 집에서 내쫓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간 다음 제게 상속 포기를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제가 왜 집 밖으로 쫓겨났는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에게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배신감도 느꼈죠. 그동안 시모가 절 괴롭혀도 시동생이 저를 형수 대접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위급할 때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모두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전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남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 혼자 착각했다는 걸, 속았다는 걸 알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며 이제 정말 남남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이 절 쫓아내려는 이유였던 그 집에 관해서도 아무 미련 없었어요. 시모 말처럼 남편도 지키지 못한 내가 이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나 싶었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물려준 그 집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으니 제 감정에 휘둘려서 욕심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남편이 부탁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으니 그 집을 포기하는 걸로 남편과의 약속을 대신하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담벼락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죠. 다행히 도움을 주겠다는 지인이 있어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와 함께 마무리 못한 주변을 정리하는 거였죠.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살아가려 계획을 하던 도중 남편 이름으로 우편이 날라왔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에 대한 우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 신고를 하면서 신청했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우편물이 올 때까지 그 우편을 열지 말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법에 관련해 무지했고 저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 재산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세무사분을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주식이라는 말에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우편을 뜯어 내용을 확인한다고 잘못되는 건 없었으니
봐도 되겠지 싶었고요. 그래서 우편을 열어 내역을 확인했는데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내역에 적혀있는 금액이 상당히 컸거든요. 양도소득 금액도 납부액도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말은 남편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제게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었고요. 혹시 다른 집으로 가야 할 우편이 잘못 왔나 싶어서 다시 남편 이름을 확인했고 남편 이름이 적혀있는 걸 확인을 하고도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 해당 우편을 보낸 세무법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남편의 재산이 상당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저 모르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고 제게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혹시나 싶어서 며칠 전 시댁에서 받아온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돈들에 대한 출처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확인하다 남편이 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남편이 제게 남긴 글과 유언장을 확인하게 됐죠. 남편은 절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는 시모를 저 대신에 간병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과 다시 분가를 할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너무 늦게 발견하고는 돈을 모으던 이유를 바꾸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신 없이 살아갈 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로 한 거죠. 제게 재산 관련해서 말하지 않았던 건 치료를 받아도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병이 호전이 될 확률도 희박한 자신에게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치료받는 데 쓰이는 돈을 헛된 곳에 쓰는 돈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참고 있었고 그걸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을 땐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티며 제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며 제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가 떠난 후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될 시모 그리고 시동생과도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잘 살라고 말이죠. 그 글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나 싶더라고요. 살 가능성이 1%로만 돼도 열심히 치료받고 살아서 내 곁에 있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기 떠난 뒤 내 행복을 빌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홀로 오랫동안 참을 수 없이 아팠을 텐데 그런 내 남편의 고통을 제가 알 수 없게 만들었던 남편이 미웠고 그렇더라도 아내로서 남편의 그런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 잃은 슬픔으로 찢어질 가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밑도 끝도 없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고 다시 또 오열했죠. 그렇게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모였어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준 적도 없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열하고 남편을 그리워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계속된 초인종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장현주! 너 안에 있는 걸 다 알아! 얼른 안 나와! 얼른 나오라고! 너 내가 이러다 금방 돌아갈 것 같아? 안 그래. 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알아? 그러니 얼른 나와! 그 당시 기분으로는 시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큰 난리를 피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시모는 인사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집안을 쳐들어와 제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을 말이죠. 거봐,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기는. 나도 너랑 긴 말하기 싫으니까 얼른 처리하고 가자. 내놔. 네?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놓다뇨? 뭘요? 이 풀려시 같은 년을 봐라. 야, 너 내 아들 돈 가지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네 년이 모른 척 시치미를 뗀다고 해도 소용없어. 나한테 증거가 다 있거든. 자, 이거 봐라. 여기 승연이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내역 나와 있지? 여기 있는 돈 전부 네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봐! 이래도 시침이 될 거야? 아무래도 우편이 시댁으로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댁을 나와 주소지 이전을 하기 전에 한 번, 또 제가 주소지 이전을 한 이후에 다시 제 쪽으로 한 번 우편이 발송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그 우편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 저기 봐라. 저기 네 년도 이거랑 똑같은 거 받았네. 자, 똑같지? 이래도 모른 척 할 거야? 어머,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나한테 없는 건데. 뭐야? 우리 승연이한테 돈이 더 있었어? 얘는 왜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확인 안 했으면 우리 승연이 비 같은 돈을 다 날릴 뻔했네. 얘, 너 이 돈 가질 자격 없는 거 알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이 돈에 대한 자격도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순순히 포기해라. 알겠어? 안 그래도 지금 집 관련으로 너 만나서 상속 포기 관련으로 확답받고 법률사무소 가려고 했는데 승연이한테 다른 재산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것도 함께 법률사무소로 가져가자. 이것들도 네가 전부 다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알겠지? 시모는 이번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편이 남겨준 모든 재산을 제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저번에 자기 생각보다 더 쉽게 집을 포기하고 쫓겨나와서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우선 제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돈들을 모아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정신력으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참고 모아온 돈이었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모아온 돈이었죠. 그리고 또 시댁에서 쫓겨나 담벼락에 앉아있을 때 시모와 시동생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자 자기의 친형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오로지 집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던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었죠. 그런 두 사람에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재산을 빼앗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 자격을 따지자면 당신이랑 당신 아들 새끼가 자격이 없지. 뭐? 당신? 인연이 미쳤나? 너 이제야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돈 앞에는 시애미 애비도 없지? 하기야, 원래도 애미 애비 없는 년인데 뭘 기대하겠어?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있어. 승연이 내가 10달 부모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 미년 같은 장애인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너 때문에 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미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너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라.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이면 진심으로 아들 살리려고 노력했어야지. 그 사람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그 이에게 관심 하나도 없었잖아. 당신들 관심은 오로지 그 집에만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뭐라는 거야, 인연이?
누가 그래? 누가 그 집에 관심 있었다고 그래? 내가 그 집에 쫓겨나는 날 다 들었어. 너희 미친 것들이 하는 대화 다 들었다고. 그래도 내가 그 집은 포기하려고 했거든? 원래부터 시아버님 집이었으니까. 나도 당신이 한 말처럼 내 남편이 죽은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 집안의 그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나밖에 없었네. 그래서 너희 미친 것들에게 안 뺏길 거야. 남편이 남겨놓은 그 돈, 내 행복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야. 그이가 아픈 거 참아가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내 행복을 위해 남겨놓은 돈이라고. 그래서 안 뺏겨. 이년이 감히 누구 돈을 안 뺏긴대?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그 돈 우리 돈이야. 시몬은 악을 쓰는 제 머리채를 잡아 이끌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도 머리채를 잡으려고 애썼고 입에 닿는 대로 시모의 몸에 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시몬은 뒤엉킨 난투극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다 건물 내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그제서야 저와 시모의 난동이 멈출 수 있었죠. 하지만 뒤엉켜 있던 몸만 떨어졌을 뿐 으르렁거리고 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선생님, 전현 자기 시어머니를 때린 년입니다. 이런 건 가중처벌 안 돼요? 그래? 그럼 너도 네 아들 죽든 말든 관심도 없었으니 너도 가중처벌 받아야겠네. 전현이 뚫린 입이라고? 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내 아들 돈 다 빼앗길 줄 아냐고?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우리 승현이 재산은 너랑 나랑 공동 상속인이야. 알아? 네가 혹여 좀 떼어달라고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져가 볼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나도 내 남편 유언장 있어. 그걸로 내가 내 남편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리고 인정되는 그 즉시 당신하고 당신 아들 내쫓을 거야. 우리 남편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할 거라고. 이후 저는 남편이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인정이 되어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모 측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기업은 소송을 걸어왔죠. 자기에게도 제 남편의 재산을 받을 지분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모에게도 재산의 5분의 1 지분이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담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살고 있던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두 사람에게는 그게 더 큰 일이었죠. 집이야 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돈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매매는 힘들 듯 보였고 오랫동안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태도를 바꿔 어떻게든 그 집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돈이 무섭긴 한가 보다.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닌데 너랑 나랑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악물고 다퉜었네. 그런데 또 이렇게 법적으로 딱딱 나눠주니까 또 악감정이 싹 사라지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얘기한 날짜까지 짐 빼주세요. 현주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잘못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나 승준이나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집마저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알았고 이제 정신도 차렸으니까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이 집에서만 20년 넘게 살았다. 내 몸의 일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계속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정 그러면 내가 받은 승현이 재산 너한테 주마. 전세금으로. 그러면 서로 받을 거 받고 원하는 거 얻는 게 되지 않겠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남편을 자식으로, 형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과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말한 날짜까지 나가세요. 현주야!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가 말한 날짜에 시모와 시동생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죠. 그날 이후 시모가 한 번 더 찾아오긴 했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지 몸이 아프다며 제게 도움을 좀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탁이 참 우프더라고요. 글쎄, 제게 간호를 바라는 거 있죠? 과거 제게 수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것 또한 그렇게 아끼는 그쪽 둘째 아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치료비는 조금 챙겨줬어요. 그렇게 해야 저도 하늘 날아가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잘 선택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절 봐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으세요? 만약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제 선택을 만회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 선택에 대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